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저는 신분제 사회가 곧 펼쳐질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은 뭐 부동산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특히 뭐 7월부터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좀 강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2030 임장 크루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우선은 24년 세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몇 가지 재밌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가 특히 대폭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감소했는데 근로소득세가 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한 2% 3%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소세는 자영업자가 종소세를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비해 종소세가 38% 감소를, 그리고 법인세도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기업들 실적이랑 자영업자는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플러스 물가상승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건비 부담은 증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 불가능한 세수 구조인 거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나중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법인세랑 자영업자가 먼저 부담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인이나 자영업자가 몰락을 하게 되면 아마 근로소득세도 줄어들지 않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근로소득세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의 근로 특히 급여가 비싸요. 선진국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처럼 뭔가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된 국가들의 어떤 임금에 비하면은 저렴하죠. 근데 문제는 사실 한국의 경쟁국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본, 중국, 대만인데 특히 대만에 비하면은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략 노동소득 분배로 만약에 100원을 벌었다고 하면 특히 뭐 그 투자한 주주한테 40%가 가고 나머지 근로자한테 한 60이 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은 노동자에게 40이 가고 기업가, 법인, 그 주주에게 한 60 정도가 가는 구조가 됩니다. 중국은 더 높고요. 대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버는 돈 근로자에게 가는 임금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금이 높은 게 좋지만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단가가 중요하게 되죠. 단가에 따라서 다 경쟁력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낮을수록 특히 제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대만이나 일본보다 높은 이유는 아마 구조 조정이 어려운 정규직 중심의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부동산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공업 국가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돈이 몰리지 못하도록 많은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 독일, 중국 등이 선진 공업국인데 얘네들은 부동산을 구조 조정을 해서 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지 못하도록 제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 강국인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으로 돈이 몰리게 만들고, 금융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딱히 이런 거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근로자 임금이 한국의 산업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소득세도 안정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수가 진짜 안 좋죠. 그래서 뭐 보령제약도 이번에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슬픈 기사가 나왔는데 연봉 20%를 삭감을 하는 인사평가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뭐 기업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죠. 보통 최악 등급이 연봉 동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봉을 삭감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게 뭐 하위 몇 프로나 이걸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황이 뭔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령 직원을 보면은 4억을 팔았다고 하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회사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보령 빌딩을 팔았고 이거를 이제 인사평가를 적용을 해서 비용을 삭감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령이 지금 보면은 수출은 한 18%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3.2%밖에 안 늘었습니다. 아마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이거를 통제하려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내수 위스키 1등 기업이죠. 블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져 직장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 4일, 4.5일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임금 감소가 없는 4일 4.5일이라고는 하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런 현재 기업의 상황과 맞물 임금을 지금 이렇게 줄여야지 경쟁력을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인세랑 종소세는 감소했는데 근소세는 거의 지금 플랫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저는 조만간 일어날 거라고, 정치인들이 먼저 군불 떼는 걸 보면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보령이나 골든블루 이런 거는 내수 기업인데 지금 사실 수출 기업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뭐 일부러 이런 것만 가져온 게, 중국이나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특히 전기차죠. 이게 미래 사업이니까 가져왔는데 지금 중국 기업들 보시면 주가 상승률이 거의 뭐 가장 낮은 게 82%고 뭐 CATL, BID 이런 거는 뭐 200%, 900%씩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고요. 한국의 전자기업들이죠. 뭐 삼성전자는 뭐 소비자 가전에서는 샤오미와 경쟁 업체인 거다. 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엔솔 이노베이션, SK 온넷모베사죠, 롯데에너지.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전기차 쪽만 본다고 한다면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반도체도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엄청 좋은 상황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패면은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더 치열하게 기술에 몰빵을 치면 한국은 그동안 부동산에 올인을 했죠. 한국과 독일의 지금 산업 경쟁력이 박살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국이 지금 현재 중국에 비해서 써는 게 딱히 없어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가 움직임들만 봐도 중국이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남은 건 지금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만들어준 프레임이 있죠. 국가 안보나 기술 유출 같은 것들을 중국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최대한 견제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인건비 수준이 중국이 훨씬 저렴하죠. 기술 수준도 중국이 일부 품목 제외하고는 이미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 그리고 연구 개발 능력이죠. 지금 뭐 중국의 대학들을 보면은 한국의 대학들은 다 의대에 몰빵을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산업 경쟁력에서는 중국의 R&D 역량이 앞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내수 기업도 안 좋고, 내수는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수출 기업도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밀리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줄이게 당연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직원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삼성전자가 2010년대에는 20대가 더 많았는데 40대보다 지금 40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인건비가 13.5조였는데 지금은 3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14.7%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586 세대들이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다 노동에서 빠지면 이제 사실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는 입장에서 임금을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회사에 남아있는 30대, 40대, 50 이쪽이 아마 쥐어짜면 저는 굉장히 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막 이런 무리해서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거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586대 부동산 익식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국민 주택연금이랑 지분형 모기지 해가지고 최대한 586대 부동산 비중을 줄여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임장구로 같은 게 생겨서 그걸 설거지해주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득권들이 가진 핵심지 부동산을 제외를 할 거예요. 아마 뭐 강남 쪽이나 아니면은 뭐 용산, 한남동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를 제외하고 이제 이런 노동자들이죠. 기업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하급지 부동산에 대한 DSR 출 중단을 해서 서서히 몰락을 하게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 이게 사실은 한국은 지금 정부의 부양이 없다면 그 특정 자산군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거나 몰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 빌라조차도 상황이 안 좋고, 코스피 같은 거 보면 지금 박살을 계속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민주당 정권이 되면은 모두가 부동산이 다 상승을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임장쿠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이 DSR을 통해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규제를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때려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여기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사는 부동산조차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도 더 올라가야 아니 뭐 그런 식이 아니라면 일을 아예 안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대출을 규제를 하고 부동산을 서서히 시간 가치에 따라서 계속 녹여버리는 겁니다. 임금을 적게 올리거나 거의 동결로 가도 근로자가 살 수는 있어요. 일부 기득권들이 가진 핵심지를 제외하고 임금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때려잡으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두면 아예 무관심하게 두면 되거든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시장처럼 돌아갈 거고 자유시장이 되면 한국의 중하급지 부동산들은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한 실질 가치의 하락을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경기 침체와 파산이 일어날 거예요. 중기적으로. 그럼 여기서 일자리가 더 없어질 거예요. 한국은 사실은 부동산이 내수 경제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경기 침체와 파산을 겪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진짜 그렇게 AI에만 몰빵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건설 쪽에 신경을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경기 침체와 엄청난 파산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여기서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노동 공급은 가 될 거고요. 임금이 오르지 못하거나 삭감이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제 하위 90%는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본인이 졌던 부채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연끌을 지금 해서 대출이 내가 많다라는 기업의 핵심 근로자들은 이직을 못 하겠죠. 노동 공급이 초과가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은 오르지 않는 임금이죠. 임금을 줄이거나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로 줄일 거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로자는 이직도 못 하고 오르지 않는 임금으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최상급지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90% 하급지는 디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갑자기 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부동산을 갑자기 까고 있는지 이게 표를 받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4.5일만 일하자, 다주택자는 세금 많이 내라, 그 4대 대기업의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께서는 콘크리트 시멘트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이게 이런 한국의 기득권들이 바라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결제은행이나 무디스에서 바라는 거기도 합니다. 가계대출을 최대한 억제.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저는 한국은 엄청난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엄청난 자산가치의 상승을 누리는 초상급지 인플레이션, 귀족이 탄생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90%, 95% 중에서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연끌 노예가 될, 실물 디플레이션을 맞으면서 엄청난 대출 상환 부담이 쌓이게 될 거고요. 과거처럼 임금은 오르지 않고 고정되거나 하락을 해서 사회 부담까지 걷다 짊어지게 되면서 거의 노예가 될 대출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그냥 자유 시민처럼 살겠죠. 이런 대출이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편하게 살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 1계급은 이제 한국의 초기득권층, 과거 조선 후기에 세도 가문이 돼 이 계급은 자유민입니다. 조세 부담도 조금 있긴 하지만 자유 의지에 따라 일할 수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고, 디플레이션이 실물에 온다면은 저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을 하고 수요 자체가 박살나기 때문에 물가는 물론 원화 가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할인적인 인플레이션까지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희망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주류인 30, 40대 중 기혼자 중에 연끌 노예가 있다면 이들을 노예화해서 한국의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라. 이들이 급여의 50%, 60%로 계속해서 은행에다 갖다 평생 30년을. 그럼 은행도 일부 자산의 규제, 요즘에 지산, 건물 이런 거 타격을 받겠죠. 근데 그런 걸 받더라도 자본의 건전성, 앞으로 저금리가 돼서 이자가 하락하더라도 이런 DSR 도둑을 통해서 금리 0.75%씩 더 받아먹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은행의 건전성이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연끌 노예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직이 어렵고 임금이 낮게 유지가 되면,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이나 수출 기업들, 내수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버텨볼. 근데 이런 노예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게, 부채가 많거나 가정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하고 일해야 되고요. 그게 자기 본업도 있고 아마 투자 수익도 같이 해야.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 앞으로 미래에 증가할 건보 및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다 처음 앉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대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위 90%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진 자산 가치의 하락과 임금 억제, 이걸로 인한 기업 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나머지 자영업자의 물가는 엄청난 파업과 파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되는 환율도 이제 한 2,000원 정도에서 안정화가 될 거라고 만약에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 시내 1%가 가지는 5% 상급지는 철저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들은 완전히 한국의 귀족층 즉 그 세도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상위 1%는 완벽하게 99% 위에 서는 거고요. 한 50%, 60% 정도는 엄청난 조세 부담과 함께 노동하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뭐 하전민, 탕핑, 뭐 도둑, 뭐 이민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한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모두가 다 원화 가치 하락과 부동산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2030 임장 크루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학습효과겠죠. 노무현 문재인 정권.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한국을 지배하는 기득권들이 원하는 방향일까요? 오히려 중하급지 부동산을 하락, 이거를 이미 영끌한 애들, 대출 많은 애들을 다 노예화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조차 유지가 됩니다. 즉 부채가 많은 인간들에 대한 철저한 노예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요지를 가진 귀족이 생기는 거고, 부채가 많은 영끌 노예, 자영업자, 근로자가 되는 거고, 대출이 없는 자유민으로 나뉘. 항상 미래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 조선 만두에 살고 있는 이 500년 동안 이어진 이 기득권 세력이나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방향이 갈 거라고 봅니다. 프로가 모든 걸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로운 자유민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피를 빨리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시스템에 계속 귀속되지 말라고, 최대한 본인의 자산 같은 것들은 뭐 미국 채권, 미국 주식, 금, 비트코인 같이 한국의 몰락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최대한 받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정말 필요한 대출만 제1금융권에서 받아서 이 시스템과 최대한 절연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게, 그래도 본인이, 근데 사실 이거 태어난 거는 귀족은 애초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자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민을 남기 위해서 방법은 쉽습니다. 뭐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럼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